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요즘처럼 기온차가 심할 때는 혈관이 약한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알톡2에서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신경과 전문의 김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뇌혈관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이라고 하던데요. 뇌졸중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일종의 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 그로 인해서 뇌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원인이 다양한데요.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심장에 혈전 덩어리가 있던 게 동맥을 통해 떨어져 나가서 말초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뇌졸중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인 경우에도 단순히 혈압이 높아서 생기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데 몰랐던 그러한 뇌동맥류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기형 같은 것들이 터져서 뇌졸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이 뇌졸중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험인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대개는 공통적인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과음 이런 것들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술을 기분 좋을 때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은 뇌혈관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관이 없는데 폭음을 하시는 경우는 뇌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뇌혈관이 점차 망가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질환들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통계를 보니까요. 봄철, 이맘때에 뇌졸중, 뇌혈관 질환자가 급증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뇌혈관 질환은 보통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겨울철에서 봄철로 이행하는 시기에는 특히 뇌졸중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몸이 기온 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채로 찬 기운에 노출이 되게 되면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등의 뇌혈관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기온차 때문에 혈관이 갑자기 수축한다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무래도 혈관 질환이 좀 발현될 아무래도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요즘 그래도 좀 좋은 것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야외 활동 시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무래도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사실은 환절기에 야외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시고자 한다면 아주 이른 새벽이나 아침같이 뇌졸중의 발생이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는 시간대를 피해서 비교적 날씨가 춥지 않은 오후 햇빛을 쬐면서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히려 새벽이나 아침녘에 운동을 하면은 독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 몸에 혈압이나 모든 신체 활동이 불안정한 시기라서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아무 때나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또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크니까요. 아침이나 새벽보다는 낮에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날씨 외에도 실생활에서 뇌졸중을 유발하는 요인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업무상 과로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는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혈당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흡연이라든지 과로 이런 신체적 스트레스가 같이 합병되게 되면 뇌혈관에 영향을 주어서 뇌졸중이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이 날씨도 스트레스도 실은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회사를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뇌졸중의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있어서 이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다고 하는데 네. 증상은 어떤 건가요? 뇌졸중의 증상은 보통 FAST라고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는데요. 네. F, 페이스,
얼굴에 마비가 있거나 A, arm, 그러니까 팔다리에 편측 팔다리에 마비나 감각 저하가 있거나 speech, 말을 하기가 어렵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time,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네. FAS, 얼굴 마비, 팔이 좀 감각이 둔해진다 싶거나 말이 좀 어눌해질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건데요. 이 증세를 보면 본인이 모르더라도 주변에서 먼저 인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가족들이 먼저 좀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경미한 증상 같은 경우는 환자 본인이 가장 빨리 자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을 잃거나 하는 위중한 경우에는 가족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발견이 늦어져서 종종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가 병원에 3시간 반 이내에 오시면 혈전 용해술이라고 해서 혈관에 약을 투여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치료를 하게 되면 출혈 등의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깨어있는 중간에 이제 지인들과 있다가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가 대처가 가장 빠르고요. 밤중에 이제 주무시면서 생긴 경우라든지 아니면 혼자 계신 분들이 낮에 갑자기 이제 의식 저하로 쓰러진 게 저녁에 발견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발견이 굉장히 늦어져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자주자주 연락이라도 드려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뇌졸중에 대한 속설을 OX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을 앓을 경우 무조건 마비 증상이 온다.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사실은 뇌졸중 증상은 마비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발음장애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것인데요. 말이 이제 꼬이는 거랑 어눌해지는 게 좀 다른데 어눌해지는 건 실제로 말을 하는 이 운동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되는 거고 꼬이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생각이나 이 말하는 게 잘 맞지 않아서 한 번씩 묵뚱한 얘기를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사실은 주변 사람, 늘 알던 사람이 듣는 거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게 가장 민감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어눌하다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참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원래도 유창하게 말을 잘했고 누군가는 원래도 말을 하는 걸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어눌해졌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대개는 말씀을 하시다가 술 취한 것처럼 우리 술 취하면 혀가 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발음이 좀 이상하고 듣기에도 남들 보기에도 너무 이상하다라고 느끼면 이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 계속해서 꾸준히 나타나나요? 아니면은 잠시 나타났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이런 상태를 반복하게 되는 건가요?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한데요. 몇 분 정도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경우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뇌졸중이 살짝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5% 내지 10% 정도는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에 진짜 뇌경색으로 발병을 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발병이 될 때까지 실제로 24시간에서 48시간이면 하루 이틀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우선 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거나 뭐 순서가 뒤바뀐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음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을 어눌하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갑자기 발음이 좀 어렵고 어눌해진다,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에이 지나가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걸린다. 동그라미인가요? 가위인가요? 가위입니다. 뇌졸중은 사실 남성에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뇌졸중이 일단 온 경우에는 여성에서 합병증도 많고 사망률도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남성이 더 많을 수 있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여성의 경우 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성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뇌졸중은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더 많이 걸린다. 다 틀렸네요.
고혈압, 당뇨, 식이습관 같은 것들은 사실은 동양인과 서양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인종별로 보자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열의 백인들은 좀 더 높고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들이나 아시아인에서는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안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동양인이 안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각별한 주의는 여전히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뇌졸중은 한국인이 사망하는 3대 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만큼 발병했을 때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응급처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뇌졸중은 다른 무엇보다도 후유증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후유증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요? 구음장애가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발음장애입니다. 아니면 삼키기가 어렵거나 마비가 있어서 보행이 어렵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만큼 증세가 나타났을 때 빠른 처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요즘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목이 꺾이는 경우에는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턱을 들어주시고요. 만약에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목을 옆으로 돌려서 우리가 토사물이 흡인이 돼서 폐렴이 되거나 질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것들이 가지고 계시는 물을 먹이시거나 청심환 같은 것들을 먹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먹이려 하다가는 기도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드시게 하지는 마시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기도 확보에 신경 쓰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평소에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채소즙이나 홍삼 드시는 분들 많이 있던데요.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뇌혈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과식하지 않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그리고 너무나 고칼로리거나 고지방 식이를 좀 피하면서 음주나 흡연을 줄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가끔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야채즙이나 그런 양파즙 같은 것들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이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뇌졸중이 있으면서 항응고 치료를 받는 분들은 그런 야채즙들이 혈액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채소도 즙으로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뇌졸중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높은 분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은 분들 그리고 55세 이전에서 직계가족이라고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을 일컫는데요. 그 가족 중에 뇌졸중의 병력이 있었던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뇌혈관 질환, 후유증이 심각한 만큼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거나 잊어버리고 잘 하지 않을 뿐이죠. 되게 만 40세가 되시면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검진 산에서 만약에 병이 발견이 됐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고 새끼 잘 드시고 금연하시고 그러시면 가장 좋겠고요. 평소에는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어려운 듯 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을 지켜야만 가장 중요한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꼭 해야 하는 것 있죠? 바로 운동인데요. 특히나 지금 같은 계절에는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스트레칭 지금부터 배워봅니다. 종아리 후면부에 있는 비복근을 스트레칭하기 위한 동작인데요. 바르게 서신 상태에서 한쪽 발을 앞쪽으로 넓게 앞뒤로 벌리시고 허리 위에 손을 올린 다음에 뒤꿈치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주의하면서 그대로 앞쪽에 놓은 무릎을 굽히시면 되겠습니다. 10초 정도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시고 10초가 지나면 처음의 자세로 돌아왔다가 반대발로 바꿔서 동일하게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 같은 경우에도 종아리 후면부 근육이 스트레칭이 목적인데 과도하게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혀서 스트레칭 되지 않게 몸통은 똑바로 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깍지 껴고 가슴 펴기인데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로 깍지를 껴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그대로 뒤쪽으로 누가 내 팔을 잡아당긴다는 느낌이 들게 가슴을 활짝 펴면서 그대로 뻗은 상태를 1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완시키고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쪽 앞쪽에 있는 대흉근을 좀 스트레칭하기 위한 동작인데 아무래도 이 동작 할 때 주의사항이 간혹 팔을 펴는 과정에서 허리를 뒤로 이렇게 많이 젖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지 않게 앞쪽 어깨 전면부 근육이랑 여기 가슴 앞쪽 근육만 최대한 스트레치 되는 느낌을 느끼면서 스트레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하게 될 동작은 이제 측면부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인데 몸통을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을 위로 쭉 뻗고 그대로 측면으로 몸을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주의하실 점이 허리를 과도하게 꺾는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하지 마시고 팔을 대각선 방향으로 위로 최대한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같은 동작을 유지하시고 10초 지난 후에는 반대편 방향으로 자세를 바꿔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어깨 후면부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바르게 매트나 침대 같은 곳에 누워서 측면부로 그대로 누우시고요.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어깨 높이와 수평 방향이 되게 그대로 놓으신 다음에 90도 각도로 그대로 굽혀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목을 받치시고 반대 손을 사용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손에다가, 그러니까 반대 손에 힘을 줘서 아랫방향으로 그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깨를 안쪽으로 돌려준다는 느낌이 들도록. 어깨 후면부 근육들과 그리고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막들을 스트레칭 해주실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배워봤는데요.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꾸준한 건강 검진으로 뇌혈관 건강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